재작년 8월에 이재명 당시 두 번째 당대표 당선 직전에 둘이 만나서 1시간 반가량 당과 대한민국에 대한 또 서로의 거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눴어요. 두 사람은 오랜 좀 연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때는 자주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원내대표 일을 마쳐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다가 재작년 8월 달에 국회에서 좀 깊은 얘기 나눈 끝에 제가 이제 서울시장 도전의 뜻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가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다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총괄하는 국정기획분과장 또 정부조직 개편 팀장을 맡아가지고 대통령을 2번 대면 보고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면 보고 드리고 나오면서 이제는 국정기획위원회 일도 마무리되어 가니 본격적으로 좀 시장 선거 준비를 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이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거푸 오세훈 시장에게 시장직을 내주면서 여러 가지 서울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봤어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택 공급 관련된 부지 선정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심각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계속 미뤄지거나 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향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민주당의 어떤 그런 집권의 그 단단한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울은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그런 도시인 게 분명하죠.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정치적으로 최종 심판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 또는 국민의힘마저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는 엄한 정치적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를 도맡아서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래서 외교안보나 민생경제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4년의 임기가 남아있잖아요. 결국 이 4년의 임기를 얼마만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내년 지방선거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국민들께서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차대하다. 그래서 저와 같이 대통령과 오랜 어떤 신뢰 또 호흡, 팀워크를 맞춰온 사람이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이 출마의 기본이었고요. 그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 시민의 삶은 집값, 전월세, 생활비, 이 고물가 이런 것 속에서 되게 부담은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 알다시피 65세 어르신 세대가 이제는 계속 서울시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노후에 겪는 돌봄, 요양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0, 50대는 어른들 요양하는 문제와 함께 자식들을 또 키우는 문제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자기 노후에 대한 준비도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아이들 교육이 부담스러우면 다 서울 외곽으로 이제 이사를 많이 가는 상황.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930만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20, 30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또 시달리거나 또 남녀 간의 갈등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중첩적으로 시민의 삶이 불안하고 불평등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도시 안에서는 또 매우 격차가 심합니다. 불균형이 아주 지금 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시민의 삶, 그다음에 불균형적인 이 서울 도시의 어떤 구조 이런 것을 빨리 극복해서 이 오세훈 시장의 잘못을 좀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매우 컸지요. 그래서 제가 좀 재작년 8월부터 고민해가지고 작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3개월가량의 준비를 거쳐서 지난 11월에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시민 없는 시정이고 시장 위한 행정이었다. 오세훈 시장이 벌써 4번 시장을 했잖아요. 제가
조선시대 한성 판윤 이래 가장 오랫동안 서울의 행정을 최고로 책임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번의 오세훈 시장의 그 임기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오히려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서 전시 행정에 급급했지요. 가령 지난해 10월 말 기준 서울시 채무가 25조입니다. 그리고 이 25조 중에는 오세훈 시장 그전 그 임기 때 빼고 2021년 3월인가 다시 이제 보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4년 7개월 가량의 사이에 7.9조가 늘었어요. 엄청난 그 채무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그 4선 시장이 되고 나서 돌아보면 오세훈 시장의 4선 동안은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해 왔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390억을 쓰고도 누적 적자가 1200억 원이라는 세빛둥둥섬, 또 4846억 원 들어가는데 연매출이 200억 또는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1500억을 들여서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험하다는 한강버스, 노을 명소로 자리 잡았던 그 노들섬을 또 예술성으로 바꾼다고 3,700억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서울리, 그 영국에 있는 그런 그 대관람차와 같은 것을 만든다고 1조를 좀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시성 혈세 낭비와 같은 그 사업의 규모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시민의 삶이 더 행복해졌냐, 삶의 질이 더 높아졌냐, 그렇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거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그의 후원 회장격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그 대납했던 여론조사 비용, 오고 간 어떤 동선이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의 핸드폰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적으로 행해진 그 여론조사 결과를 6번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법 리스크로 법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있잖아요. 과거에 친환경 무상급식, 아이들 밥그릇 문제 가지고 스스로 시장직을 던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설령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용케 시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또다시 자기 문제로 재판을 받다가 서울시정을 내려놔야 될 중단될 그런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냥 순순히 수용하고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울의 문제가 간단치 않고 한가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인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야당 시장이니까 어떤 식으로건 정치 탄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결집시켜서 그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는 시장을 한번 하고 나면 그나마 그동안 벌려놓은 일에 대한 약간의 성과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딱 다음 시점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 이 두 가지거든요. 오로지 본인이 시장에 나오기 위한 목적은 그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장직을 개인의 정치적 생명 유지나 또는 대권 발판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그래서 시민들이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다 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오세훈 시장이 안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끝내는 것이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로 늘 이제 부동산 문제, 더 나아가서는 주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시장으로서의 자질, 비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되기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역대 중앙정부도 늘 이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정권의 명운이 갈릴 정도 아니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소위 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간 개발 사업의 기간을 단축했다라고 자기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허상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성과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240여 건 사업지 중에서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것은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민간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은 공공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세훈 시장 때는 거의 절벽 수준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서울의 현재 1인 가구가
40%가량, 그리고 2인 가구가 한 26%가량, 이렇게 합해서 65, 6% 정도가 이제 1인 2인 가구가 됐습니다. 과거에 서울시의 인구수도 이제 930만을 줄어들었지만, 가구의 행태도 완전 달라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제는 1인 2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진 거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난 3년간 연평균 적정 수요량이 6만 5천 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은 한 3만 9천 호 정도였으니까 평균 2만 6천 호 정도가 부족했어요. 공급의 부족이 올해, 내년 더 심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1인 2인 가구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중장기 계획을 봤을 때도 2038년까지 주택 공급이 꾸준히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오세훈 시장은 전 시장 탓 또는 뭐 민주당 탓만 하고 있지 본인이 거기에 실효적인 대책을 내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대책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휴부지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를 변경하면은 매우 신속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선은 양질의 공공주택 15만 호를 생애 주기형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게 매우 서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민간이 좀 더 큰 평형의 또는 새 집을 충분히 공급할 때까지 공공이 가구 역할 또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은 좀 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은 어떻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냐? 지난 출마 선언과 그 이후에 주거정책을 별도의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령 오세훈 시장이 지금 용산 정비창에 국제 업무지구를 하면서 애초 최대 2만 호까지 가능했던 주택을 지금 한 5, 6천 호까지 줄여놨거든요. 이것도 법을 바꾸면 2만 호까지 가능하지만 법을 바꾸지 않아도 1만 호까지는 최대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 있죠. 미군 기지가 반환되면서 확보된 이 용산기지도 저는 매우 넓은 땅입니다. 여기에 일부 한 30% 정도만이라도 양질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이것을 공급을 하면은 거기서도 몇만 호가 확보됩니다. 양질의 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말고도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중에서도 훼손돼서 복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는 노후화된 공공청사가 있어요. 이걸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철도 같은 부지 있잖아요. 이런 데를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부지를 확보하려면은 진짜 서울이 땅이 없다라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작게는 예를 들어 대학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지방의 대학 중에 이미 시작한 데가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뭐 많이 안착되어 있는 데가 대학 안에도 은퇴자를 위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땅이 좀 넓잖아요.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대학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후 은퇴자가 거기에 아파트에 입주해 있으면서 대학에 와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또는 자기가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강의나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는 이런 것이 보장되거든요. 이미 지방에서 일부 시행되는 데가 있긴 합니다만 서울로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을 때도 법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아예 이제는 복합개발해서 옥상 위에 운동장을 만들고 최고층에 학교를 짓고 밑에는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다 생활부터 학교까지 다 가능하도록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같이 이렇게 이 밀집된 그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사업 방식이거든요. 이런 게 작은 규모일지라도 가능하다라면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용산공원도 있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가령 서울하고 바로 밀접해 있는 경계 지역에 서울이 또는 중앙정부랑 협의하면 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가령 서울대공원, 성남 서울공항, 김포공항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김포공항은 저는 향후에 GTX 비노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확충돼서 인천공항에 가는 게 현재 도심 공항 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저속으로 달리는데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GTX가 이제는 인천과 그다음에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완공되면, 그러면 굳이
서울의 동부권에서나 경기 쪽에 북부권에서도 김포공항을 가는 시간이나 인천공항을 가는 시간이 큰 차이가 없을 때는, 그럴 땐 저는 예를 들어 김포공항도 향후에 개발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좀 더 중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고 있고, 우리의 땅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울도 이런 공공의 부지를 활용해서 양질 공공주택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급된 공공주택을 저는 신규 물량의 한 70% 정도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공공주택과 함께 한 축에서는 민간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보다 많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주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위 공공기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그러면 거기에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주민시설도 공공기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거기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물량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센티브 대가로 내놓은 그런 임대 아파트, 이런 경우는 다자녀 가구에게 주자. 2명, 3명인 사람들은 따로 물론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그 안에도 신혼부부라든가 아이 1명일 때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지만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때는 좁아서 그래서 다 특정한 그 규모로 키우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이런 민간 아파트 안에 공공기여로 받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과감하게 지분 적립형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20년에 30년에 걸쳐서 그 아파트를 나중에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한 축으로는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사업이 더 속도 있게 좀 더 다량의 어떤 공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좀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하는데, 가령 그것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좀 명확히 그것을 좀 밝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모든 이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를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신통기획에서 시간을 좀 단축했다는 것은 일부는 맞는데, 그걸로는 지금 여전히 10년 이상 또 걸리고 있잖아요. 그 핵심은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이런 심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적정 규모, 1000세대다 또는 700세대다, 그 이상은 서울시가 지금과 같이 심의를 하고, 적정 규모 이하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전제로 해서 구청에다가 심의의 인허가권을 이관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는 서울에도 이제 반지하에 살거나 옥탑에 살거나 이런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분들 중에서 매우 좀 취약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이전을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또 서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H를 공공 개발자로서 더 육성하고 강화시키는 것과 함께 주거복지 전문 기관으로서 탈바꿈시키는 것, 주거복지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이런 정책 체계를 좀 재편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가장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집은 다층적 욕구가 있습니다. 가령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 집으로 또 이사하고 싶거나 더 큰 평형으로 옮기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도 꼭 지금 집을 바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은 좀 더 내 집이 아니더라도 임대일지라도 저렴한 집에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런 다층적 요구가 있는 거예요. 서울은 모두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보는데, 물론 거기에는 투기적 수요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실제 살지 않을 거면서도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놓으면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거다, 이런 어떤 요구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원청적이고 단호하게 그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다만 실제 살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이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집값을 억제하고 또는 뭐 관리해서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해봤지만 이게 제대로 그동안 작동한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시장 논리에 의해 가격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러니까 이제 새 집, 큰 집 또는 강남구와 같은 인프라가 좋은 데서 살면서 그만큼 나는 비싼 집에서 살 때 세금은 내가 충분히 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제는 보장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는 다수는 여전히 집을 갖고 있지 않고 비싼 집이 아니라 좀 이 중저가 집에서 사는 분들이 훨씬 서울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새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는 재개발해가지고 좀 괜찮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지원을 해주자는 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집을 공공주택이건 민간주택이건 제공해서 마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최근에 가령 강남 3구, 4구와 그다음에 마용성을 제외한 지역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모든 지역을 다 투기 과열 지구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으냐 문제제기가 현장에서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거든요. 실제 그런 우려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역과 수요에 걸맞는 이제 이 공급과 규제 정책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보지 그걸 일률적으로 가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굳이 나는 서울에 집을 갖고 싶은 생각 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어떤 가격 안정 기능이라든가 수요 공급의 어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적정량으로 사실은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서울시의 공공주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동시로 사실은 이게 맞아떨어져야 집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안정되지 않겠냐 보죠. 저는 교통은 시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주거권과 함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통을 제일 먼저 그 세부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주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제가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령 강남 3구에는 지하철역이 한 63개, 강북 3구에는 34개인가? 지하철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상권과 업무지구와 여러 가지 이 문화예술, 복지 이런 시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인프라가 시민의 삶, 도시의 발전을 결정을 하는데 또 어떤 문제까지 결부되냐면요. 오세훈 시장 때 지금 기후동행 카드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KPS로 이제 다 통합되는데 1년에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더 써요. 그러면 지하철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그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하철역이 가까운 사람은 그 혜택을 더 누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 지역처럼 지하철역이 적거나 지하철역이 먼 사람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교통에 있어서도 그런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강남권에 있는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다 나져 있어요. 강북권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나 있지 않습니다. 한 개 이상 나져 있으면 더 이상 놓지 않는다는 서울의 방침 때문에 그러나 강북은 지하철역도 적은데 그리고 지하철역도 먼데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도 적게 놔줬어요. 강북 구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히려 강남권은 과거 강북권의 엄청난 지원,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강남권은 발전해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시가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위기까지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교통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제대로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했던 게 5분 컷입니다. 지하철역, 전철역이나 주요 환승 거점 이런 데까지 서울 시민이라면 5분 안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각을 한 게 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사실은 복지버스라고 봐야 됩니다. 전철역이나 주요 환승 거점까지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복지버스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의 모세 혈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민간이 운영하면서 재정적 안정성 또 이용의 불편함 그래서 서비스 질의 어떤 편차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결국은 이것을 공영제로 바꿔나가고 그래서 서울시에 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운영하고 대신 투명한 경영을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임기 안에 무료화하면은 이런 서민층이라든가 교통 취약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그걸 타고 전철역 주변으로나 그 환승 거점 주변에 자전거 거치도도 좀 더 확충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더 만들어서 보다 편하고 빠르게 그 전철역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좀 더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예산을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보다 한 150억, 200억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 정도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예산을 제가 산출해 봤을 때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울시가 감내할 수 있다 보여지고, 더구나 제가 어떤 재원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재산세를 지금 걷지 않습니까? 재산세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은 지방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땅, 집 이런 걸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공동과세를 하고 있는데 50%는 해당 구청이 쓰고요. 50%는 서울시가 걷어가지고 25개구가 n분의 1을 나눠서 주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은 너무나 올랐어요. 특히 강남권은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재산세의 편차도 커져서 지금은 서울시 안에서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3.6배. 가장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와 나쁜 데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GRDP, 지역 내 총생산 같은 경우가 12.6배까지 납니다. 이렇게 서울 안에서 격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럼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방식을 바꾸자. 지금 5대5, 50% 하고 있는 것을 7대3으로 바꾸자. 30%는 그 해당 구청이 쓰고 70%를 걷어서 이 70%를 어떻게 쓰냐. 지금처럼 많은 부분은 n분의 1로 나눠주고 나머지 기금을 만들어서 교통 취약계층이라든가 강북권의 민간 사업, 민간 개발할 때 있잖아요. 공공 인프라,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거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이런 이제 마을버스나 또는 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런 걸 써서 도시 안에서의 기본 격차를 줄이는 재원으로 쓰자.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는 물론 강남권에서는 우리 동네에 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그 도시철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을 탈 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은 이제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어르신들, 노인 무임승차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용 대상이 한 4%가 그랬어요. 지금은 전체 이용자의 12, 3%가 될 거고, 장차 이게 이제 20 몇 프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지금 손실이 서울시만 해도 무임승차로 4천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무임승차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감당해요?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채무가 10조 넘었을 거예요. 서울시에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세금으로 결국은 다 이걸 감당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무임승차의 연령이 현재 만 65세인데 이걸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가자. 이 방안을 이제 논의할 때라 생각합니다. 연령의 상향 조정과 연계해서 무임승차 부분도 좀 조정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대신 이것을 좀 연계해서 뭐 노인 복지 카드 이런 걸 좀 활용하면서 일정 횟수 안에서는 무임승차를 허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혼잡 시간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좀 사용을 제한해서 비혼잡 시간대에 좀 이용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시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조만간에 통합 돌봄 공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거, 교통, 복지 중에 핵심은 돌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시민의 삶의 불안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향후에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 해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AI 기반한 행정의 혁신,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서울의 미래 비전으로 글로벌 G2 도시, 경제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갖고 서울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해 나갈 거고, 이와 함께 이제 대상별로 해서 청년, 그리고 노인, 여성, 장애인, 이런 또 자영업자, 이런 대상별 그 맞춤 공약,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통합돌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부터 통합돌봄법이 시행되거든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그 중에는 이제 이 돌봄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통합돌봄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분절적이에요. 이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만 아프거나 하나만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고령 인구도 많지만 장애인, 만성질환자, 취약계층,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를 동시적으로 사실은 그 수요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영국의 사회적 처방 모델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그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 돌봄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서울의 특성, 대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복합 수요를 감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서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 복지, 주거, 정신건강, 사회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수요자 중심의 이제 통합돌봄 체계를 서울이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을 서울이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중앙정부의 지금 시범사업 정도나 일부 좀 지원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서울시와 25개 구가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력과 시스템, 재원을 확보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5국 3특은 저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사안이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화국으로 가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초광역권 5개를 만들고 3개의 특별 시도를 가져가자고 하는 국가적 전략, 매우 중요한 것은 맞고요. 다만 저는 이것이 서울 마이너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 플러스 대한민국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강점과 경쟁력을 갉아먹고 빼먹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은 키워주면서 특성을 강화시켜주면서 지방도 함께 더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또 대외적인 국제적 관계 속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이전하고 지원해주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의 강점이 있잖아요. 여기는 인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연구개발 R&D라든가 또는 본사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가령 쉽게 얘기하면은 이쪽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시내 중심부 을지로 광화문 일대와 강남 쪽 이쪽은 금융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상암동부터 시작해서 마곡 이런 데는 R&D와 콘텐츠 산업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홍릉부터 시작해서 상계동, 성수도 쪽 이쪽은 바이오 연구와 향후 뷰티 산업 이런 게 되게 각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의료, 바이오까지. 이쪽에 양재부터 시작해서 남부순환도를 타고 서울대와 금천까지 이어지는 데는 AI와 그 로봇 관련된 이 연구 개발 사업이 또 아주 장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이런 강점들은 더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산업 측면에서의 경쟁력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서울의 강점은 문화 관광 콘텐츠의 강점이다 생각해요. 이건 우리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와의 관계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서울을 반복해서 찾을 수 있는 세계적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캐대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런 컨텐츠 산업을 더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을 서울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전과 충남의 통합, 이제 조만간에 광주와 전남의 통합,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거기에 권한도 주고, 실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은 강점을 키워야 되는데 다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서울이 제도적으로 역차별받는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해서 그 법인 내에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서울의 회사를 갖고 있느냐 지방의 회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저런 어떤 회사를 꿈꾸는데 이걸 그런 것까지 차별을 둬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이 재정이 좀 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도 지원의 차이가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합리적인 것은 당연히 수용하는데 굳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될 것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법령의 개선 또는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이 매우 많아요.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령부터 시작해서 법 개정까지 두루 해야 될 게 많은 거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아야 될 게 많은데 이런 점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정책 설계부터 국회에서의 여러 주요한 직의
경험의 1위까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서울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국정 운영 계획을 총체적으로 설계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강점도 있는 것이고, 또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했던 팀장으로서의 강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 제가 예결위원회 간사, 또 예결위원장도 하고, 또 원내대표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법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뤄본 그런 일머리를 잘하는 정치인, 이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서울시정에서 필요한 일들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새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이제 대통령과의 팀워크도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 삼성 국회의원 중에서 또는 서울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공개 지지선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한 것이었고, 당대표 하실 때는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모진, 무도한 그런 정치 탄압을 같이 싸워서 이겨내고, 또 실정을 강력하게 견제해 왔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 총괄분과장으로서 또 정부조직 개편을 해왔던 그런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지의 팀워크, 호흡, 이런 걸 이제 맞춰봤기 때문에,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서울의 문제를 중앙정부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잘 풀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현재 지지율이 매우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부터 오세훈은 오를 일이 없다, 내리막길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제 주장이 저는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오세훈 시장이 매우 마음이 다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장동혁 당대표한테도 막 쓴소리하고 막 들이대는 게 이제는 자기가 급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그냥 지난번에 가만히 있어도 이기지 않겠냐, 민주당 후보들이 약하니까.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뭐 소위 영입론, 차출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도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로도 이제는 잘 만들어내면 이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니까 우리 지도부도 지켜보고 이 과정을 역동적으로 잘 관리하면 되겠다라 판단하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도 이제는 마음이 초조해진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은 이 당 지도부하고 날도 세우면서 뭔가 중도표를 얻어오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 본들 아까 얘기했던 피로감, 그다음에 그 많은 한강버스를 비롯한 실정, 그다음에 이제 이 명태균 사업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이걸 내다보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은 꺾겠다 보는 거죠. 지난 명태균의 여론조사만 아니었으면 자기가 지금은 당시 시장 후보가 됐고 지금 시장일 텐데 그동안 와신 상담 기다렸다, 내 자리를 훔쳐간 거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내 공천률도 뭐 7대3 얘기하고 지금 계속 그 유튜브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관계도 막 더 돈독히 만들고 이러면서 또 아주 막 강한 윤어게인 주장의 편에 서 있고 이러면서 당내 경선을 이겨서 후보 돼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시장지를 찾아겠다, 이렇게 오세훈이 꺾일 걸로 보고 또는 오세훈을 꺾을 수 있다 보고 나경원 의원이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더 확장성이 없어요. 이제는 영입설, 차출설 이제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끼리 정말 우리가 역동적이고 상산적인 그런 경쟁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좀 공개적인 면접, 뭐 인터뷰 이런 것도 많이 하자. 그래서 도덕성 검증도 또 정치적 영향 검증도 좀 하자. 그리고 권역별 토론회 같은 것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당원들이 그분들의 토론 모습을 생방송 유튜브로 지켜보면서 좀 검증할 수 있는 길을 많이 가는 게 좋겠다. 그 과정이 계속 시민들에게 비춰지면서 누가 더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제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많은 관심 속에서 경쟁을 거치면서 후보가 검증도 되고 훈련도 되고 더 시민들에게 많이 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누가 되든지 간에 오세훈이건 나경원이건 누구든지 간에 국민의힘의 후보를 꺾어도 남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저렇게 일을 잘하는, 또 열심히 하는 대통령하고 서울시장이 손발 맞춰서 갈 때 서울의 대전환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체인지 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오로지 시정의 제일 우선적 과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도 아니고 외형적인 서울시의 이 변화도 아닌 시민의 삶, 오로지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를 시정의 첫 번째 우선적 과제에 두는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 시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전히 저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기 고달프고 또 불안한 또 불편한 이런 시민들에게 되게 이웃같이 따뜻하고 또 든든한 그런 시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절실하고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또 최연소 원내대표, 최연소 사선 의원으로서 제 실력을 또 진정성을, 진심을 닦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준비된 모습이 시민들께 제대로 전달돼가지고 서울시정을 정말 마음껏 치열하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